네, 반갑습니다. 데이터이코의 우재하입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생성형 AI 운영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이 어려운 것인지 고객분들한테 좀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넘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할 거고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점심시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가능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데이터이코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데이터이코라고 하는 회사가 AI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워낙 AI를 하는 회사가 많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에브리데이 AI라고 하는 걸 미션으로 혹은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에브리데이 AI는 말 그대로 일상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AI가 만들어지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주요한 전략 혹은 방향으로서 세 가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방금도 디노도의 정승재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디마크로타이제이션이라는 부분, 즉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이제 CDS라고 하는 이니셔티브 얘기를 많이 얼마 전부터 물론 얘기가 되어 온 지는 오래됐지만 실제로 실현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대표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 더 많은 기업들이 AI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노코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운영화 혹은 이제 MLOps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즉 AI의 개발과 배포에 있어서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것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트러스트인데요. 저희가 AI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혹은 그것을 이제 위에서 이제 관리하는 혹은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이 잘 만들어져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잘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하는 이제 트러스트라고 하는 부분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다 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저희가 뭐 좀 데이터이코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조사해 본 분도 계실 텐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플랫폼에서의 리더를 2020년과 21년에 저희가 리더 포지션에 보신 것처럼 올라와 있는데, 그 뒤에는 저희가 떨어져서 없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뒤로는 같은 데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하지 않았고 아마 조만간 다시 또 유사한 것들을 발표할 것 같아서 그때는 다시 저희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여러 이제 AI 스타트업 평가라든지, 그리고 저희의 이제 테크 얼라이언스인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데이터릭스나 AWS 같은 데서도 저희를 작년에 탑 파트너 그러니까 AI ML 분야에서 탑 파트너로 어워드 선정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리더십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다들 아시듯이 생성형 AI가 갑자기 작년에 팡 터지면서 저희도 그 마켓 리더십을 결국은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기를 저희의 주요한 전략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보편화하는데 장애물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물론 잠재력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활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만,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밑에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잠재력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위쪽에 있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과정까지 가기는 아직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이 간극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온 네 가지 장애물에 대한
이제 문장으로 돼 있는 것들 저도 사실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테스트는 해보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드는 과정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나 비용 이슈 때문에 사실 업무 사용을 해보고 싶지만 차마 용기가 안 난다든지 엄두가 안 난다든지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좋은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거를 지금 만들어 놓은 애플리케이션이 쉽게 이걸 갈아 끼워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하나의 서비스에 종속될까 봐 겁이 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 회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테스트 자체도 제대로 못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런 LLM을 다룰 수 있는 인력 부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AI 서비스 자체는 혁신적이지만 그 기업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예를 들어 이제 정보 보호라든지 선택 및 의존성이라는 이 확보, 혹은 이제 비용 통제라고 이런 여러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혹은 그걸 메꿀 수 있는 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장애물들로 저희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물음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 무엇을 지향해야 이것을 없앨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 보면 결국 이제 얼마나 이제 빠르고 쉽고 빠르게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테스트하고 구현하고 운영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안전하고 선택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그것이 제공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화할 수 있느냐, 이런 운영화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과제다라고 하는 걸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장애물이라고 한 부분이 아까 제가 방금 이제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방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잘 보시면은 굉장히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사실 기존의 AI, 전통적인 AI라고 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미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생성형 AI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생성형 AI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플랫폼의 역량 혹은 기능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런 생성형 AI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하는 데서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데이터와 분석이라고 하는, 기존에 저희가 하던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형 AI와 통합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책임지는 이제 플랫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오른쪽에 있는 LLM 메시라고 하는 기술 기반 이 뒷받침해줘서 보다 민첩성 있고 안전성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모델과 제공 업체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지향점들은 보면은 결국 왼쪽에 있는 플랫폼 쪽에서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노코드로 이런 모든 작업들을 완수하기를 타겟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능들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역량을 더 붙여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결국 이런 서비스 백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이라든지 의존성이나 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저희 제품 개발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 첫 번째 이제 플랫폼 쪽에서만 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옆에 4개 레벨이 있는데, 레벨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라서 여기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다양한 수준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보기를 시도하고 운영하고자 하실 텐데, 그 어떤 레벨이든 간에 즉각적인 가치 창출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아주 완전히 우리 기업에만은 맞춤화까지 이르는 모든 니즈, 애플리케이션의 니즈를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LLM 메시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 백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애플리케이션과 AI 서비스라고 하는 계층 두 가지를 이제 위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아래쪽에 있는 서비스를 분리시키는, 영어로 이제 디커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죠. 분리시켜서
언제든지 이제 그 쉽게 위아래가 바뀌더라도 언제나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리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LLM 메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제공하는 주요한 제품의 역량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생성형 AI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핵심 권장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 장애물들을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이제 차례차례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먼저 이제 첫 번째 권장사항은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고민해 보셨던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유형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유형별로 한번 어떤 것들을 적용할지 고민을 해보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세 가지의 뚜렷한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보니, 이제 구조화, 생성, 답변이라고 한 세 가지의 유형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구조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자연어 처리 역량을 이용해서 비정형 데이터, 주로 텍스트로 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로, 그래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분류하는 작업을 자동화한다든지, 감성 분석이나 개체 추출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별도의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 작업들을 따로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모델들을 하나씩 사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을 텐데, 이제는 LLM이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모델이 다 해줄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용하기가 굉장히 이제 쉬워진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대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 같은 것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로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형태로 맞춤형으로 뭐 메시지를 생성하거나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세션에서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가 나왔을 텐데, 저희가 흔히 레그라고 하는 이제 답변, 즉 저희가 회사 안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답변을 찾아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 쉽게 찾아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느 하나만 가지고 물론 유스 케이스를 만들고 실현하고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되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생성이 먼저 일어나고 답변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다, 아니면 답변을 먼저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다시 생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어서 유스 케이스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유형을 사용할 것인가 고민을 첫 번째로 해보시는 게 저희가 말씀드린 권장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4단계로 저희가 LLM 커스터마이징, 즉 간단하게 시작해서 정교한 기술까지 가는 4단계를 고려해 보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귀에서부터 가장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 정도로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LLM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니즈가 결과 포맷이라든지 스타일을 세밀하게 제어하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반드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그 프롬프트 잘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내부 지식을 가지고 레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모델에 대한 파인 튜닝, 오케스트레이션뿐만 아니라 LLM을 사용한 에이전트를 구축한다는 이런 고급 기법까지 가는 단계별로 접근하라고 저희가 이제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 레벨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좀 데모를 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벨은 저희 용어로 얘기하자면 노코드로 프로젝트와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주얼 LLM 레시피를 사용해서 개체 추출이든 뭐 텍스트 분류나 요약, 번역 같은 것들을 아주 쉽게 드래그 앤 드랍 정도의 기술만 있으면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데모는 데이터를 보여드리자면 네이버에서 제가 찾아온 어느 충전 케이블에 대한 상품평입니다. 상품평이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보신 것처럼 LLM 레시피가 보신 것처럼 이제 클래시파이, 분류하고 서머라이즈라고 요약 두 가지를 방금 말씀드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번 클릭해 보면 보신 것처럼 감성 분석이나 감정 분석 혹은 그냥 일반적인 분류 작업들을 클릭만 해가지고 선택해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은 지금 보여드리는 요 완성된 거를 보여드리는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리뷰가 내구성 위주인지 그냥 일반적 리뷰인지 그냥 분류해달라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원하는 저희가 모델을 선택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잘 쉽게 분류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라든지 뭐 이런 모델이라든지 전혀 아실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이렇게 이건 이제 감성 분석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하고 원하는 옵션만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적용하고 여러 건의 데이터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요약이죠. 그래서 어떤 언어로 얼마나 긴 문장으로 요약할 것이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당연히 이제 원하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요 저희가 얘기한 레시피 설정 안에서 간단한 설정만 하면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긴 문장을 간단하게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요약으로 바꿔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아무런 기술적인 기반, 모델에 대한 지식 전혀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LLM 레시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데이터에 대한 처리 방법이나 혹은 작업에 대한 세부 지시사항이라든지 혹은 출력물에 대해서 포맷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실 텐데 그 과정을 저희 이제 프롬프트 스튜디오를 사용해 가지고 쉽게 이것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플로우는 이 A라고 되어 있는 저게 이제 프롬프트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레시피는 저 데이터를 클릭해 보면은 이거는 이제 로이터에서 발행한 뉴스 기사인데요. 이 뉴스 기사를 요 오른쪽에 일단 지금 보여드린 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LLM 레시피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분류하는 작업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다양한 작업을 하시고 싶다면은 다양한 방식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프롬프트 레시피 같은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 이건 다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이미 제가 다 작성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보여드릴 프롬프트 스튜디오에서 작성이 된 겁니다. 작성이 돼서 테스트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왼쪽에 프롬프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보시는 이 프롬프트는 아까 그 프롬프트와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들 지정하고 그렇게 실행을 해봤더니 여기 이제 결과물들이 쭉쭉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결과가 잘 정리가 된 것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약간 포맷이 좀 다른 것들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볼 텐데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거를 저희가 대량으로 실행했을 때 코스트가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API 비용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 방금 보셨고요. 네, 두 번째로 이걸 좀 더 개량을 해서 똑같은 프롬프트이지만 똑같은 인풋 데이터이지만 밑에 이제 입력과 출력에 대한 예시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슈샷 러닝 기법을 사용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보신 것처럼 아웃풋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서 동일한 포맷으로 다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련의 과정도 계속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이 여러 가지 모델들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좀 다시 뒤로 좀만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이 테스트가 끝난 프롬프트를 가지고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그것까지 매끄럽게 연결이 잘 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 프롬프트 스튜디오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레벨은 계속 말씀드린 오늘 아마 수십 번 들으실 레그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인베딩에서 데이터 텍스트 추출해서 인베딩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생성까지 어떻게 이제 노코드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오늘 코엑스에서 저희가 행사하다 보니까 코엑스에 있는 레스토랑 그 음식점 데이터를 일부 제가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식 컬럼을 하나 만든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신 것처럼 인베드 레시피가 있습니다. 인베드 레시피는 말 그대로 인베딩 작업을 해준 겁니다. 인베딩 작업 코드 전혀 저희가 모르더라도 랭체인이고 뭐 코드고 전혀 모르더라도 그냥 인베딩 저 API만 선택하시면 모델만 선택하시면 방금 그 널리지 컬럼 선택해서
바로 실행만 하더라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벡터 스토어에 그 임베딩해서 벡터 생성하는 그런 작업들 알아서 얘가 뒤에서 다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냐인 건데, 마찬가지로 코드 전혀 할 줄 모르더라도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비주얼 웹앱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이 뒤에 나올 웹 애플리케이션을 플러그인화 해가지고 탑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웹앱 이름을 지정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설정 몇 가지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LLM 모델을 뭘 쓸지, 요약을 해줄 LLM 모델이라든지, 아까 만들어진 난리지 지식 저장소가 어딘지 이 정도만 설정하고 밑에 뭐 몇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 보시기에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은 뭐 API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제가 조금 잘랐고요. 그래서 뭘 파는 가게를 어디서 가면은 찾을 수 있는지에서부터 정말 약간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더라도 질문들이 잘 오고, 그리고 링크까지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원본 문서에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까지 구성이 된 거를 코드 한 줄 안 쓰고도, 제가 사실 이거를 어저께 작업을 했는데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데이터 가져온 거에서부터 임베드하고 그 다음에 이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데까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레벨들을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기본적으로 테스트해 보시거나 기본적으로 처음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정도까지는 오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더 고급 기법으로 가자면 LLM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상담사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고객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로 어떤 액션을 할지에 대한 것들,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고객에게 어떤 메일 같은 것을 발송할지 문구를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든지, 그러한 일들 해줄 수 있는 LLM 에이전트를 만든다든지, 혹은 LLM 모델들 중에 파인 튜닝이 가능한 모델들은 저희가 입력과 출력 어느 정도 정답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공급해 줌으로 해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 파인 튜닝 레시피를 가지고 쉽게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더 저희의 목적에 맞는 모델로 만드는 그런 것들도 이제 노코드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애플리케이션의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장사항 세 번째는 결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막 API 서비스에 접근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LLM 메시라고 하는 서비스 백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LLM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리케이션과 AI 서비스, 즉 AI 모델, LLM 모델이라든지 벡터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결합시키지 말고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것, 그렇게 해서 AI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데이터이쿠의 LLM 메시라고 하는 레이어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신기술이 나왔을 때 쉽게 빠르게 이제 선택지로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LLM 메시는 결국 이제 통제된 안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키를 발급받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제대로 쓰지 못할 수도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데이터이쿠 안에 이제 LLM 메시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게 돼서 승인된 사용 서비스만 사용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위험하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로깅을 통해서 보안 감사나 혹은 사용 량에 대한 감사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접근 권한이나 그리고 컨텐츠 내용에 대한 이제 조정을 통해서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접근하지 말아야 될 것, 혹은 보지 말아야 될 것들, 혹은 보내지 말아야 될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어떤 레이어로서 좀 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이 LLM 메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겠고요. 그래서 LLM 메시는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커넥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있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동일하게 이런 여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쉽게 만들어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제 오픈 AI 커넥션을 한번 열어보면요. 여기 보면 보신 것처럼 API 키가 여기 들어 있어서 관리자가 아니면 이 API 키를 가져다 쓸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정해져 있는 모델들만 쓸 수 있게 또 지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너무 비싼 모델은 정말 핵심적인 연구를 하거나 개발한 사람들한테만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는 것처럼 이제 금치어 같은 것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혹은 유해어를 자동 탐지하거나 개인정보 탐지하는 것들을 이 LLMC 안에 있는 요 커넥션에다가 다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제가 모델들을 등록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제 프롬프트 레시피에서 쓰신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바꿔가면서 쉽게 테스트하고, 또 새로운 선택지가 나오면 또 새로운 선택지가 여기서 뜰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전환해 가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뭐 캐시라든지 비용 보고서를 통해서 비용 통제나 최적화 같은 것도 물론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LLMS를 통해서 레그 기능들이 어디까지 제공되는지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제가 권고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국내 고객사에서 성공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LG화학인데요. LG화학에서 작년에 저희 회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LLM 생성형 AI 사례를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에 대한 사용법 매뉴얼 문서라든지, 혹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 특히 화학 회사다 보니까 작업 시에 안전 준수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안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일일이 문서를 뒤져야 했는데요. 그거를 챗봇 형태로 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을 해서 굉장히 향후에 그런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만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며칠 전에 이제 그거 관련돼서 LG화학에서 또 PR을 통해서, 사실 뭐 데이터이쿠라고 한 이름은 없지만 자세히 보시면 데이터이쿠 화면이 모니터에 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유도 해주셨고요. LG화학에서 어디 와 계실 것 같은데, 네, 인터넷에 떠 있는 기사라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하고도 작년에 같이 진행했는데, 두산하고는 두피디아라고 하는 국내 거의 최대급의 온라인 백과사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좀 더 낮은 연령층의 타겟으로 한 컨텐츠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새로운 컨텐츠, 즉 표제어 하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데 전문가가 수일을 작업을 해야 됐던 것이, 이제는 몇 분이면은 새로운 컨텐츠 하나를, 예를 들어 뭐 초등학생에 맞춰서 작성해줘라고 한 것들을 저희 뭐 기술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두피디아 담당자가 그거를 선택한 기사에 대해서 버튼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이게 잘 만들었는지 검증하는 과정까지도 생성 AI를 다시 한번 활용하는 피드백 과정까지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CES에서 저희하고 같이 이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내용들을 29분 20초 만에 말씀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하시려면 사실 뭘 참고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AI의 유스케이스 샘플 16가지를 작년에 이미 발표해서 저희 웹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동영상 형태로 다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 참고하셔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좀 얻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밖에 부스에 오시면은 저하고 저희 회사 분들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